대구시가 사실상 산하기관이나 다름없는 대구관광뷰로를 예산 지원과 감시에서 의회의 견제를 덜 받는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을 대표이사로 내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김관용 도지사가 3선 연임으로 물러나는 가운데 10명이 넘는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경상북도지사 선거를 알아봅니다. 30년 전 군사정권의 포갑정치에 맞서 일어난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과거 민주화운동과 진보의 성지였던 대구의 역사를 재조명해봅니다. 첫 순서로 대구의 6월 항쟁을 짚어봤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역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경상북도의 용역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군공항 이전이 추진 중인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 사업비가 적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대구관광뷰로란 조직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시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인사와 예산, 조직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산하기관이 아닌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 공개 대상에도 제외돼 감시 수단이 매우 허술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 대표로 자신의 아들 특혜 취업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시 고위 간부가 내정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왜 이 같은 법인을 만들었는지 설립 목적부터 의심받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대구의 관광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에 있던 대구 컨벤션 관광뷰로에서 관광 기능만 떼내 별도의 법인을 만든 건데 법인 이사장은 대구시 행정부시장, 대표이사는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겸임 중입니다. 이 법인을 만들기 위해 대구시는 지난해 9월 조례를 만들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에만 2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법인 형태지만 대구시 파견 공무원이 상주하고 대구시가 예산을 주며 통제하는 사실상의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출자 출연기관이 아닌 법인으로 만들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인사, 예산, 조직 등 모든 업무를 사실상 대구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라든가 아니면 지방의회 통제, 그다음에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통제에서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적인 통제를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류의 사단법인을 남발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구시를 등에 업고 막대한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표이사 선발 과정도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구시 관광행정을 총괄하는 A국장을 내정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형태만 사단법인이지 대구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실상의 대구시 산하기관을 자신이 설계하고 그곳의 대표로 내정됐던 겁니다. 사장 공모에 참가했던 후보들을 모두 들러리로 전락시킨 셈입니다. 비록 A국장이 아들 특혜 채용에 연루돼 대표직 포기를 선언했지만 과연 이 조직이 대구시 관광진흥을 위한 순수한 목적만 갖고 있었는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대구시국장 아들의 특혜 취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의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국장이 자기 아들을 대구시 예산이 지원되는 관련 업무에 특혜 취업시킨 것은 대구시 청년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명예퇴직을 신청한 해당 국장의 퇴직을 불허하고 철저한 감사를 한 뒤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공항이 통합 이전하게 되면 이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구시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지원 방안을 두고 연구 영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는데 지원 사업비가 적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통합 대구공항 이전 건의서에 책정된 공항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3천억 원입니다. 경상북도의 연구 용역은 이 지원 사업비의 적정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인 경북정책연구원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수원과 비교했을 때 3천억 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사업비 대비 지원 사업 비율은 광주와 수원이 7%대지만 대구는 4.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모로는 지원 사업의 실행 가능성이 낮다며 재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다 지역적 특색도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전이 돼야 될 대상지를 대상으로 조사가 됐다기보다는 수원공항에 제시가 돼 있는 이전 건의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에 맞춰서 현재 금액이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경상북도 역시 주민 동의와 설득을 위해서는 지원 사업비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합공항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 대구시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은 갖고 가지만 주민들의 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피해 주민 중심의 지역 발전을 위한 특화 사업 발굴과 도로, 철도 구축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에 의견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세 번째로 경북도지사 편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체장 가운데 3선을 역임한 김관영 도지사가 물러나는 가운데 여야를 합쳐 10명이 넘는 후보가 거론되면서 벌써부터 물밑 선거전이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전국 유일의 3선 광역단체장인 김관영 도지사가 물러나면 현역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만큼 도전자에게는 엄청난 기회나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거론되는 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3선의 강석호, 김광림, 이철우 의원과 재선의 박명재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현역 단체장으로는 3선의 김영석 영천시장, 남유진 구미시장, 재선의 최양식 경주시장 등 3명의 도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에서는 안동 출신 권오을 전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재도전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에서 경북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삼걸 전 경북 부지사와 오중기 도당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 찾기가 과제로 꼽힙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김관용 지사가 77.7%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렸지만 최근 한국당의 전국 지지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고 보수표도 양분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정당들의 지지도도 높아지면 판세가 과거와는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오히려 강세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경합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축할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당제 구도인 만큼 후보 개개인의 호감도도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끼리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좋은 정책도 나오게 되고 정책이라든가 후보의 인물됨이라든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후보가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경쟁 구도가 없었던 경북. 보수가 균열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찾는 유권자들이 늘어나면서 내년 선거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정책과 인물 대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유일한 청정 지역인 경북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금류 사육 농가는 물론 외식업계도 눈에 띄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란개 150만 마리를 사육하는 경북 최대 가금류 사육지인 봉화 도촌 양계단지가 지죽은 듯 조용합니다. AI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농림부가 오늘 자정까지 전국의 가금 농가와 관계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경상북도는 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도내 12곳의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방역과 예찰을 하고 있지만 농가는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철저히 죽기 살기로 막아봐야죠. 또 정부는 전통시장과 가등형 식당에서 생닭가오리를 사고 파는 것을 금하고 100마리 미만 가금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에 대해선 전수, 수매 도태를 추진합니다. 닭고기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축 닭고기 가격이 지난달보다 중품 기준 5.5% 올랐고 계란 한 판도 지난해보다 47% 상승했습니다. 1년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날 대목을 한 달 앞두고 삼계탕집도 울상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AI가 와도 60도에서 5분 이상만 끓이면은 드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울산을 포함해 7개 시군, 12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가운데 재확산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30년 전 군사정권의 포갑정치에 시민들이 맞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의 전환점이 된 6월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대구 문화방송은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연속 기획보도로 그 의미와 대구의 근현대사를 조명해봅니다. 첫 순서로 대구의 6월 항쟁이 어떤 의미였는지 신병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의 포갑 정치는 1987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새해 벽두에 터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지만 군사 정권은 국민 염원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저버리고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합니다.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호원 조치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 조작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6월 10일 국민대회에는 전국적으로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이 나올 때까지 더욱 거세졌습니다. 대구에서도 중앙로와 동성로, 서문시장 등 시내 전역에서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대구도 서울, 부산 못지않게 연이은 3만여 명의 시민들이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도심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시위 투쟁을 벌였고 6월 항쟁은 4월 혁명과 달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넥타이 부대로 상징되는 회사원 등 3, 40대와 일반 시민들까지 직접 참여한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거를 다 제공해주고 했던 그런 거 보면 전 시민들이 사실 하나 똘똘 뭉쳐서 했던 항쟁으로 충분히 기억될 것 같고. 국민들이 일궈낸 6월 항쟁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으로 남겼고 그 정신은 30년 뒤 국정농단의 반대에 타올랐던 촛불혁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30년 동안에는 우리 사회 시민사회가 굉장히 발전된 거죠. 사회 전 부분에서 이제 그 민권의식이 성장을 하고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대구의 6월 항쟁. 그러나 친여당 지역으로 불리던 대구에서 타오른 민주화의 횃불은 당시 정권이 기대고 있던 지역적 기반도 강력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를 전두환 정권에 보내면서 6.29 선언이 나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 1일 보수문을 개방한 낙동강에서 올 들어 첫 녹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구지방 환경청은 낙동강 강정고령부 구간에 지난달 29일 남조류 세포수가 밀리리터당 3천여 개를 기록한 뒤 이틀 전엔 11,000여 개까지 치솟아 오늘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낮은 강우량으로 남조류 증식이 활발했다며 취정수장 관리기관에 정수 처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와 영천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가 오는 28일 개통합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포항에서 서울로 가면 기존보다 33km 단축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가 시원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94km의 4차로 주 도로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회차로와 중앙 분리돼
그리고 요금소에서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민자 고속도로가 오는 28일 개통되면 포항 서울 가는 대구와 구미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 거리는 33km, 시간은 32분쯤 단축됩니다. 거리 단축으로 승용차는 4,000원, 4종 화물차는 10,000원 정도 기름값도 절약됩니다. 고속버스 기사들은 대구 상습 정체 구간을 거치지 않는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대구 구간은 평일에도 항상 지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포항에서 서울로 갈 경우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거리가 20km 정도 짧아 서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경북 북부권 주요 도시에 포항 관광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상주, 안동, 영주에서 바닷가 쪽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집 포항입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포항의 관광지라든지 모든 것을 중부권에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항에서 도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30분 정도 줄어듭니다. 현재 고속버스로 포항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 10분. 앞으로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3시간 40분 만에 갈 수 있어서 서울 접근성이 한결 나아집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안 발표에 맞춰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일부 행정조직을 개편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확대 신설한 창조경제본부와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행정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물관리 업무도 개편이 예상되고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맞춘 부서별 업무 조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시와 택배 회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 전기차 생산업체인 제인모터스가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과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6,900여 대의 택배차를 순차적으로 전기 상용차로 교체하고 국내 최초로 올해 하반기부터 대구 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 상용차를 생산할 계획인 제인모터스는 전기 상용차 8로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가 연해주 정부청사에서 상호 교류 강화를 위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시와 우스리스크시를 관할하는 연해주는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 동북 삼성과 인접하고 있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에서 중국 훈춘과 러시아 하산으로 연결되는 물류망을 활성화시키고 극동 러시아 지역의 관광 수요를 흡수할 계획입니다. 포항 앞바다에 있는 대륙붕 제6의 1광구와 8광구의 천연가스와 석유 탐사가 본격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이 지역 탐사권 설정 참여기업 공모에 나섰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올 하반기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6의 1광구인 동해가스전에는 지난 2004년부터 천연가스와 초경질 원유를 생산해왔고 북쪽에 있는 8광구에서도 경제성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